난 영적으로 뛰어난다는 생각 따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심약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진다. 마치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은? 그저 난 평범한 19살의 여고생일 뿐이다. 당신의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귀신보다 강도나 도둑 같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가끔씩 친구들은 귀신을 봤다거나 가위에 눌렸다는 말을 털어놓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해주었다. 귀신?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지만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방학이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곤 했었다. 술 먹고 노느라 바빠서. 평소 오빠가 없이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안의 모든 방문은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조금 무서운 마음에 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두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집 창문은 전부 이중창이었다. 그날은 평상시보다 무척이나 더웠었다.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만 엄청 들어왔었다. 안 하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게 되었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창문과 방문을 닫았다. 각 3개의 방마다 이중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 역시 이중으로 된 창문까지 닫아야 하니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투명 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열려있는 그대로 두었었다. 헌데 그게 화근이었다. 나는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에 누웠다. 참고로 내 방은 꽤 넓은 편이다. 피아노와 화장대, 책상, 그리고 책장,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방의 한가운데는 많은 공간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잠을 자곤 했다. 헌데 방 안으로 넓은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이었다. 뭔가 싸늘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는 건 태어나서 난생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종아리까지 덜덜 떨릴 정도였으니 귀찮긴 했지만 각 방을 돌아다니며 불이란 불은 모조리 다 켜놓고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운 거야.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며 날 애써 달래주었다. 그러다 문득 귀신이 나오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근데 이 새끼는 언제 오는 거야?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더 무서워졌다. 그러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내 방 창밖을 바라봤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다.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방금 보았던 하얀 건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척했다. 난 고개를 돌려 다시 창문을 바라봤다. 이번엔 저 하얀 것이 커튼인지
귀신인지 꼭 알아야만 했다. 시발, 저게 뭐야?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형 아닌가? 내 편견이랑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환영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어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남자친구와 시시껄렁한 대화를 주고받으니 어느새 공포감은 현저히 줄게 되었다. 그러다 남친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귀신은 원래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온대. 잊혀져 갔던 섬뜩함이 다시금 올라왔다. 하지만 난 그의 농담에 센스 있게 받아치고 싶었다. 아, 그래. 근데 그거 알아? 지금 네 어깨에 고모 할머니 엎여 계신다? 나의 이 농담에 남친도 무서웠나 보다. 그리고 우린 가벼운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런데 야, 네 방 창문에 귀신들로 붙어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와,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레 창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얀 물체는 아직도 있다. 근데 조금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형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여자의 눈을 확인하고 싶어 눈에다 바짝 힘을 주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러다 난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창문에 보였던 그 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난 미친듯이 골목길을 뛰어서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난 문을 벌컥 열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빠를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얘가 왜 이럴까 라며 따라 나왔다.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조금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빠는 잠시 벙쪄 있더니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 아직 게임도 안 끝났어. 1시간만 기다려 줄래? 그리고 오빠는 진짜 PC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난 하는 수 없이 오빠를 기다렸다.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을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다. 그리고 우린 다 같이 집으로 갔다. 옆에 남자가 2명이나 있으니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난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방 창밖을 먼저 확인했다. 그런데 내 방 창문에 흰색 커튼만 보일 뿐 조금 전 보았던 건 존재하지 않았다. 뭐야, 그냥 커튼이잖아. 난 애써 그렇게 결론 내었다. 아, 맞다. 근데 너 아까 귀신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냥 커튼이었나 봐.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일이 있고부터 일주일간 난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 창문에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채 지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그날 내가 보았던 건 귀신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아서. 그날 오빠는 전에 그 친구와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왔다. 난 방에서 놀고 있다가 오빠들에게 인사했다. 오빠 왔어? 오빠도 오랜만이네요. 그래. 아직 안 잤어? 내 동생 원래 늦게 자. 야, 근데 내 동생이 자기 방에서 귀신 봤대. 너도 그 귀신 본 적 있어? 그래? 나도 가끔씩. 니네 집 앞에 골목 있지? 거기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몇 번 봤어.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방 창문 쪽은 골목이었다. 그 앞을 시계추처럼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지. 혹시 네가 본 거 특징 좀 말해볼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본 건 단지 커튼일 뿐인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야 이게? 그러다 내 기억 속에 있는 환영으로 느꼈던 것을 말하게 되었다. 머리가 한 이만큼 왔었나? 하얀 소복 입고 여자애고 입술이 엄청 빨갰었는데 눈은 못 봤어요. 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오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어떡하냐? 내가 본 거랑 맞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그 오빠의 말을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왠지 불길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그와 동시에 오빠와 오빠 친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오빠의 친구가 날 끌어당겨 내 방 창문 쪽을 보게 했다. 지금 밖에 있는 저거 보여? 안 보여? 평소 순한 오빠였지만 갑작스러운 진지한 모습에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난 오빠 친구를 배웅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오빠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너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거든. 그냥 얘기해. 이미 사람 궁금하게 해놓고 왜 그래? 그게 내 친구 귀신 보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친구가 봤다는 그 여자 귀신 말이야. 자기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귀신이래. 그리고 아마 네 또래쯤 되었을 거라던데. 근데 일반 귀신들은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다수 귀신들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뚫어져라 노려본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귀신은 예전부터 네 방 창문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너랑 눈이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 네 방 창문 앞에서 서성인다고 하더라. 세상에, 진짜 욕이 막 나왔다. 내가 그 여자 귀신을 본 그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빤히 쳐다본 게 혹시 눈이 마주친 건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창문을 열어뒀는데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너 방에 있고 나 친구랑 거실에 있을 때 갑자기 거실에 앉아있다가 내 쪽을 보면서 진짜 쌍욕을 내뱉더라고. 난 순간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더라. 네 방 창문 쪽을 보면서 욕을 하더라고. 나 진짜 소름 쫙 돋았잖아. 근데 걔가 계속 뭘 노려봐, 당장 꺼져, 뭐 이런 말을 내뱉더라. 알지? 걔 진짜 하다못해
존나라는 말도 안 쓰는 애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있는 방으로 가더라. 오빠의 말이 어서 끝나기를 바랬다. 아까 너한테 뭐 보이냐고 계속 그랬잖아. 그거 너 바로 앞으로 귀신이 있었대. 근데 그 귀신이 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소름 돋게 웃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뒤돌아서 사라졌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너랑 눈 마주치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찾으러 반바퀴 휙 돌아서 네가 있는 방으로 간 거지. 좀 무섭더라.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하면 그래 하면서 늘 시선은 다른 데로 가 있었다. 그래서 난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곤 했다. 여하튼 난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내 방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야, 네가 여기서 귀신을 봤다 이거지? 근데 난 왜 안 보이냐? 정확히 어디서 본 거야? 난 오빠 옆으로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그 순간 입안에 비명이 맴돌았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가 보았던 그 여자 귀신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은 채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내 방은 폐쇄되었다. 어느덧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방에서 잠에 들면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으로 누워버린다. 그리고 널찍한 이 방을 누군가 계속 걸어다닌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듣게 되어 알 수 있었다. 발바닥이 장판에 닿으면 나게 되는 그 특유의 찍찍 소리. 한동안 소리는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 순간이 제일 싫다. 소리가 멈춘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워낙 겁이 없는 내 성격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부적도 사다 붙이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어젯밤 오빠가 내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던 거실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끊임없이 귓가에다 쏙닥거리는 것이 들리더란다. 여자 목소리? 소녀의 목소리? 아무튼 난 아직 그 방에서 살고 있다. 당시에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기온은 8월이긴 했지만 덥지 않았고 날씨가 좋다기엔 구름이 많았으며 나쁘다기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날 모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광재의 공모전 당선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였을 것이다. 기껏 해봐야 10대 명이 다였지만
정말 즐거웠다. 민승이는 현대카드에 취업했다더라. 가람이는 이름 따라 강 따라 해군에 입대했다더라. 이런저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몇 년 만에 듣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놀다가 파티의 끝이 보일 때쯤 주민이가 말했다. 나 가야겠다. 그렇게 주민이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집이 바로 근처인 광재와 나는 몇몇 친구들을 배웅해주고 돌아보니 딱 한 명만 남아있었다. 지원이, 너는 안 가도 돼? 지원이가 이곳에 올 때 태혁이라는 친구와 같이 왔었다. 하지만 태혁이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원이는 아직 남아있었다. 의아했다. 나 너네랑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지원이가 말했다. 요 앞에 작은 시화전 겸 전시회가 있거든. 나 내일 모레면 다시 서울 가는데 그 전에 꼭 가보고 싶어. 나와 강재는 시계만 쳐다보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안 될까? 사실 좀 빨리 끝났으면 억지로라도 가졌을 텐데 다들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마시는지. 그렇게 말하며 싱긋 웃는 모습에 광재와 나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랐다. 지금이 8시 반이니까 가는 데만 1시간, 오는 데 1시간. 그냥 갔다만 놔도 10시 반이야. 광재는 투덜대듯 내뱉었다. 미안해. 근데 오승환 사진작가 갤러리가 있다는데 그냥 가버리면 너무 슬프잖아. 지원이의 직업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말을 어렴풋 들은 것도 같았다. 이왕 가는 길이면 깔끔한 포장도로면 좋을 텐데. 험한 시골길을 취객들을 태우고서 1시간 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막막했다. 귀찮기도 했고. 야, 니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멀미 안 하겠어? 내가 걱정스레 물어보자 광재가 말했다. 나 멀미 안 해. 취하지도 않았어. 이어서 지원이가 말했다. 빨대로 마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광재는 허세를 부리고 지원이는 웃음도 나지 않는 변명을 해댔다. 사실 내가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 몸인데 말이다. 그러다 내가 걱정하던 차에 시동은 걸리고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도 길이 있나? 내비게이션은 내가 알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짚었다. 새로운 길이 생겼나 보다. 이런 시골길의 길을 깔끔하게 만들었네. 부디 취객들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혼잣말을 해댔지만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 모두 기절했나 보다. 그래도 비포장도로 아닌 게 어디야. 그런 생각으로 도로를 쭉 달렸다.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마쳤고 주변엔 언제 지었는지 모를 손바닥만한 교회가 있었다. 멀리 농장이 보였고 불이 꺼져 있는 상점도 몇 채 보였다. 1시간 거리인 이곳을 45분 만에 도착했으므로 오는 길이 얼마나 뻥 뚫려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난 광재를 흔들어 깨우고 뒷좌석으로 길게 누워있는 지원이도 깨웠다. 다행히 출발할 때보단 확실히 술에 좀 깨있는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됐다. 야, 너 운전 잘한다. 우리 잘하면 일찍 갈 수 있겠다. 근데 니네 갈 때는 나 혼자 운전하게 두면 안 된다. 중간에 버리고 갈 거야. 난 그렇게 뱉어내며 지원이를 돌아봤다.
볼 일이 있는 건 지원이었으니까. 근데 지원이는 그 작은 교회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해? 사진전 여기라는데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맞는데 저거 봐. 교회 입구로는 낮은 통행 제한선이 쳐져 있었고 걸려있는 팻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예배로 인해 사진전을 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때 광재는 그 잠깐 사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금 뒤 광재에게 문자가 왔다. 야, 안에 아무도 없어. 갤러리도 열려있어. 그냥 들어와. 문자를 받고 다시 보니 확실히 교회는 물론 주변 전체가 어두웠고 그나마 보이는 불빛은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나는 지원이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야, 들어가자. 그렇게 내가 앞장섰다. 정문 바로 옆으로 관리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린 몸을 돌려서 옆문으로 들어갔다. 광재야! 속삭이듯 광재를 찾아 불렀다. 광재한테 전화 한번 해봐. 하지만 어째서인지 광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 뭐야. 되게 으스스하네. 핸드폰 손전등을 켠 채 한 발씩 발걸음을 옮겼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 손을 잡은 채로 지원이가 뒤를 따랐다. 그렇게 우린 가장 중앙에 있는 대예배실로 향하게 됐는데 광재 이 녀석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다. 예배실은 긴 의자들이 각을 맞추고 있었고 정면에는 예수상과 교탁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앞에 의자엔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광재인가? 광재로 보이는 실루엣 옆으로 누군가 한 명 더 있었다. 광재야! 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왜 저래? 광재는 어떠한 대답과 미동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난 손으로 의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광재를 불렀다. 야! 이광재! 나 여기 있어. 광재의 대답에 서스라치게 놀랐다. 광재의 대답은 뒤쪽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광재가 손전등을 비추며 오고 있었다. 난 얼빠진 표정으로 다시 의자를 봤지만 의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워서 손전등 찾느라 나갔다 왔어. 안에 불이 켜지기는 하는데 관리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불 켜면 걸릴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억지로 날 안심시켰다. 우린 사진전이 열리는 옆동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않던 지원이는 그림 같은 건 그냥 지나치면서도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은 초점 거리를 어떻게 잡았느니,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와 아까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어떤 차이가 있느니, 뭐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으므로 듣는 척만 했다. 근데 광재 녀석은 꽤나 열심히 듣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평광 필터라는 걸 써서 주변의 색이 선명하게 나뉜다는 거지. 여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캠코더 있어. 그렇게 말하며 옆으로 매는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다. 찍어서 밝게 높이면 지금보단 잘 보일 거야.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이렇게 어두운 와중 뭐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 둘은 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10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저 둘에게 이만 갈 시간이라 말했고 우리 셋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저 둘은 교회를 나와서도 신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예배실에서 보았던 것도 그렇고 아까 몇몇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이상하리 많지 소름 돋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 어느새 둘은 술이 깨 있는 데다 대화도 한껏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근데 불 켜고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원이는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아 맞다, 그 캠코더 그거 지금 보면 안 돼? 광재는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지원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도 어두워. 그냥 나중에 파일 옮겨서 밝기 높여야겠는데? 처음엔 저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신경 쓰였는지 주제를 바꿨다. 의림아, 넌 지금 물류업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림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어느덧 나도 그들의 대화에 참여했고 올 때와는 달리 지루하지 않았다. 지원이는 머리쯤 다시 서울 간다고 했고 나도 아마 곧 전국을 다 돌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헤어지면 우리 셋 당분간 못 만나겠다. 광재가 한탄하듯 말했다. 그럼 우리 지금 말하는 거 찍어놨다가 다음에 만날 때 같이 보자. 지원이는 그러면서 캠코더 녹화를 시작했다. 야, 너 사진 작가라며. 캠코더만 그렇게 만져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진이나 좀 찍어줘. 비아냥거리듯 내가 말했다. 그 이후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처음 그곳에 갈 때 45분이 걸렸으니 30분이 지난 지금쯤 도시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 내비 켜야겠다. 길 잘못 든 것 같아.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하면 납품 안 받습니다. 광재가 놀리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줬다. 그때였다. 갑자기 지원이가 말했다. 야, 잠깐만. 난 이유도 모른 채 급하게 속도를 낮추었다. 저거 사람 아니야? 지원이가 말했다. 캠코더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니 거기엔 흰 셔츠에 긴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난 여자 옆으로 천천히 차를 대고서 오른 창을 열었다. 그때 광재가 고개를 내밀어 그에게 말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한 20쯤 돼 보이던 여자였다. 그녀는 말을 조금 더듬더니 시내까지 가요. 걸어가려면 힘들 텐데 게다가 이 어두운 밤중에 괜찮으면 타실래요? 내가 만류하려던 찰나 광재의 말은 이미 입안을 떠나 있었고 여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럼 신세 좀 질게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나 혼자뿐인지 지연이마저 뒷자리에서 몸을 비키며 말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을 다 만나네요. 반가워요. 뒷좌석에 탄 여자는 자기가 대학교 학생인데 현장 실습 과제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막차가 끊겨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헌데 친구놈들은 내가 걱정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되는 질문 공세에 여자는 많이 난처한 듯했다. 그저 웃음으로 일관하며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여자는 둘의 말이 조금 느려지자 그제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백화라고 해요. 최백화. 그래? 백화라고? 요즘 이름들은 다 흔한데 뭔가 옛날 이름 같은데? 광재가 말했다. 캠코더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차 안을 찍던 지원이가 말했다. 근데 아까부터 잘 안 찍히네. 백미러로 보이는 지원이의 미간으로 약간 주름이 졌다. 백화씨 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지원이가 그런 말을 하건 말건 백화는 계속해서 웃는 표정으로 대했다.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야, 지금 우리 10시에 출발했는데 40분 넘어가. 내비 가라는 대로 잘 가고 있어? 광재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툭 하고 꺼졌다. 이거 자꾸 왜 이래? 안 그래도 이름이 길친데. 광재가 농담을 던졌지만 웃는 사람은 백화뿐이었다. 그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점점 길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차를 세웠다. 시골에 난 신작 도로다. 도로도 하나인데 길을 잃어버리다니. 이 길을 헤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쪽팔려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진지했던 탓이었는지 우선 우리는 신고하기로 했다. 바로 옆에는 전봇대가 있었다. 112에 전화하자마자 전봇대 번호를 알려주고 상황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마저 불통이 되었다. 기묘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상황이다. 그때 백화의 한마디가 우리들의 정적을 깨주었다. 제가 이 길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놀았거든요. 백화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설득력 있고 믿음직하게 느껴졌다. 난 뭔가에 홀린 듯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백화가 가자는 길로 가다 보니 정말 저 멀리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뭔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리고 난 이내 알아차렸다. 멀리 보이는 것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보이고 불빛도 보이는 것이란 것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난 차를 급히 세웠다. 문을 열고 그대로 땅에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모두가 몸이 앞으로 기울었는데 백화만은 정면을 주시한 채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둘은 갑작스레 무기력해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살폈는데 또 한 번 기겁했다. 몇 미터만 더 갔더라면 그 앞에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였다. 난 잔뜩 겁에 질린 채 아까 신고하던 그 전봇대까지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해 달렸다. 낭떠러지에서 내려올 때 나무들 가지에 스치고 돌에 걸려 넘어지며 몸과 얼굴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렇게 쉬지 않고 쭉 달려갔을 때 전봇대 밑에는 마침 순찰차와 순경 2명이 막 도착해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경찰관 둘 앞에서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지원이와 강재도 옆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중에 들은 경찰의 말은 이러했다. 피투성이가 되며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나를 순경이 발견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런 내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순경 여러 명들과 산을 뒤졌다는 것이다. 지원이와 강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라 말했고 백가를 차에 태운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백가라는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다. 나는 백가를 의식해 혹시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경찰에게 물었지만 산을 꼬박 뒤져서 나온 건 우리 셋뿐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 세 명은 어느 술집에서 몇 달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지원이가 캠코더를 꺼냈다. 나 이거 너네랑 다시 보려고 가져왔다? 지원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캠코더를 보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다.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불편하단 걸 알았는지 지원이도 아차하며 다시 집어넣으려고 할 때 광재가 말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추억이잖아. 같이 보자. 그렇게 우린 캠코더 영상을 보기로 했다. 캠코더에 저장된 파일은 아주 많았다. 그리고 그날 저장된 파일은 총 3개였다. 우선 첫 번째 거. 첫 번째 파일을 누르자 지원이와 강재가 사진전 관람을 즐기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둘이서 지루한 얘기를 나누는 게 10분쯤 녹화되어 있었다. 아, 뭐야. 지루해. 그냥 꺼. 내가 이 말을 꺼낸 순간이었다. 영상 속에 지루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조금 떨어져서 걷는 내가 잠깐 비춰졌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는 것을. 당연히 이 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원이가 급하게 말을 꺼냈다. 아, 다음 거 보자. 이거 의리미는 재미없겠다. 지원이가 다음 파일을 눌렀다. 그 파일은 약 4분간의 영상이었다. 영상의 초반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1분쯤 되었을 때 백가가 차에 탔다. 지원이와 강재가 기억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당시에 백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백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던 것이다. 내 기억조차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이름이 백하이며 어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며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또 이상한 점은 그녀의 말투가 상당히 어눌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투였다. 예를 들면 자기가 60번대 학번이라 선배들이 적어서 아쉽다는 둥. 사실 자기는 1964년에 죽었다는 말. 이 도로가 날 때 자신의 무덤이 같이 밀렸다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그리고 지원이의 캠코더는 우리 셋을 찍을 땐 선명하게 잘 찍히다가 백화를 찍으려고만 하면 백화의 얼굴이 지직거리며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무 소름이 돋았다. 덩달아 애들도 소름이 돋았나 보다. 캠코더를 끄려는 지원이를 내가 제지했다. 나는 녹화된 영상을 모두 봐야 했다. 그리고 다음은 갑자기 내가 비명을 지르며 차를 세우고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끝으로 두 번째 영상이 종료되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없었다.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 세 번째 영상은 없어야 했다. 지원이가 녹화 버튼을 누른 건 두 번뿐이니까. 마지막 영상은 10초의 짧은 영상이었다. 지원이가 손가락을 떨어대며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온통 검은색 화면만 나왔다. 아무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는 선명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아깝다. 원래 저는 혼자 거실에 누워서 불을 끄고 공포영화를 볼 정도로 겁도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까지 겪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처음의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아주 소심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입양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여튼 저는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제 방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귀를 쫑긋거리며 방 안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더니 제 방 구석에 있는 장롱을 향해서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에 잔뜩 굳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장롱을 기준으로 1m 정도 떨어져 다가가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꼬리를 말아버리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 혼자 두고 말이죠. 여태 그런 적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나발이고 저도 방 밖으로 도망나갔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지. 강아지는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 말고 떨고 있지. 전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아서 그랬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 여름 방학 전까지는요. 저희 학교는 사립인문계였습니다. 나름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있어 학생들을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충 수업을 만들어 등교시켰습니다. 그러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발 밑으로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무릎에 올리고
잠깐 쪽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축축하며 쌀쌀한 느낌에 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장결에 이불이라도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무섭다기보단 신기한 느낌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차가워진 한기가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배와 옆구리 쪽에서요. 왜 이렇게 배가 시렵지? 전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들어 아래쪽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물에 팅팅 불어서 반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 배 위로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익사한 시체를 본 적은 없지만 익사한 사람들의 손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짐작은 가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손들이 제가 의식하고 있단 걸 깨달았는지 일순간 멈추더니 제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튕기며 억지로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 순간 가위에 풀린 것인지 손들도 사라져서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꺼진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내려다본 제 배와 옆구리는 사람의 손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제 배와 옆구리를 강하게 쥐어 짜낸 것 마냥 붉은색의 손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기억들이 희미해졌을 때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침대가 아닌 방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꿈속이었습니다. 이제 막 지은 듯한 전철역이었습니다. 그 전철역 바닥의 대리석은 아직 사람들이 몇 번 밟지 않은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전철역 여기저기마다 큰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확실했지만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의 노선도를 보고 싶었는데 노선도는 보이지 않고 지하철역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람들 몇 명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면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헌데 그 여자분은 듣지 못하신 건지 반응도 없이 계속 걸어가셔서 어깨를 툭툭 건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땡땡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될까요? 그제서야 여자가 쓱 돌아보더군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간에 짜증을 느낀 저는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제 가슴을 확 밀치는 바람에 대리석 바닥으로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절 꽉 눌러서 올라타더니 제 목을 사정없이 조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자의 얼굴이 변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처럼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얼굴의 살들은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꿈속이었음에도 목을 조르는 통증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 여자를 밀치면서 일어난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데 기분 탓인지 목 주변이 너무 아프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 범벅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다시 잠들기에는 이미 다 깨버린 상태였습니다. 전 일찍 준비해서 학교 나가자 하는 생각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꿈속의 여자가 마치 제 목을 방금 막 졸라댔던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뭔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진 거에 맞은 거겠지 하는 심정이었지만 무언가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목 전체가 붉어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목이 붉게 변한 이유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봤지만 방 한복판이라 아무리 몸부림치며 잔다 해도 부딪힐 곳은 없었고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망했다. 이 한마디만큼 지금 내 상황을 잘 표현해줄 말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할 거란 허세 가득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야심차게 개업한 가게가 3번이나 망해버리자 더는 무언가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형네 내외가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준 덕에 콘크리트째 인천 앞바다에 가라앉는 꼴만은 피할 수 있었다. 난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몰린 처지였다. 그게 매정하다 생각하진 않는다. 당장 지금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으라 한다 해도 내겐 그다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내 숨이 붙어있는 건 그냥 죽어버리게 해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살게 해도 죄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서였다. 내가 지금 이 꼬라지임에도 일단은 사람인지라 당장 오늘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어디서 자야 할까 이따위의 고민으로 공원 화장실에서 하루, 옆 앞에 흡연장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인생. 이제 슬슬 날도 추워지고 있을 곳마저 슬슬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을 때 삼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조카 수혁이었다. 그나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저 어린애 돈을 뺏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반가움보다는 미안함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삼촌, 한참 찾았잖아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요?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내가 미흡밥도 하건만 형네 부부 몰래 가끔 나를 찾아와주는 수혁이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무어라 말하기가 어려웠다.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랑 밥 먹으러 가요. 저 어제
용돈 받아서 돈 많아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위로를 건네는 수혁이를 보니 부끄러워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차마 미안하단 말도 하지 못하고 수혁의 뒤를 따랐다. 알잖아요. 우리 집 부자인 거. 대학 등록금 같은 거 금방 다시 모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무조건 장학금 받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내요. 조카가 사주는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으며 위로받는 꼴이 우습긴 해도 적지 않게 위안이 되는 건 역시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죽겠다 싶을 때 혹은 진짜 죽자 싶을 때마다 수혁이는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날 찾아와서는 밥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진작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을 것이다. 미안하다. 삼촌이라고 하나 있는 거 도움은 못 되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너한테는 특히나 더 미안하지. 몇 년 전만 해도 꼬맹이였던 조카가 언제 일이 커서 듬직한 말을 건네는지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며칠 쉬면서 기운이나 모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어디 방이라도 잡아요. 요새 추워서 밖에서 자면 큰일 나. 5만원짜리 몇 장에 만원짜리 몇 장, 5천원, 1,000원짜리도 야무지게 섞여있는 걸 보니 가진 용돈의 전부인 듯했다. 내가 양심이 있었다면 이걸 받을 수는 없겠지만 추하게도 난 덜덜거리면서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그래도 다는 못 받겠어. 너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야지. 아니에요, 삼촌.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다 아니, 그냥 쓸데없는데 쓸 거예요. 난 수혁의 더듬거림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다시 얘기해봐. 뺏겨? 누가 학교에서 너 괴롭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긴. 그러지 말고 삼촌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우물쭈물 주저하던 수혁이는 괜스레 눈치를 보다가 누가 들을세라 몸을 낮추어서는 소곤소곤 말했다. 사실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기 좀 그래서 못했는데 학교에서 좀 일이 있어요. 어쩌면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혁이를 독촉했다. 학생회장인 애가 있는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못된 애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고 뒤에서는 일진같이 하고 다녀요. 몰래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원래 나한테는 별 관심 없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돈 빌려달라고 하대요. 난 안 주려고 했는데 자꾸 협박하고 겁주고. 어차피 선생님들은 자기 믿으니까 뭐든 해도 된다면서. 말 안 들으면 대학도 못 가게 뭉개버린다고. 그래서 용돈 거의 다 뺏기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속 깊은 수혁이를 괴롭히다니. 원래 심성이 착한지라 집안에 홍 누가 갈까 싶어 어디 말할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게
분명하다. 그 새끼는 뭐야? 삼촌한테 말해봐. 안 돼요, 삼촌. 걔네 아빠가 엄청 높은 사람이래요.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요. 괜찮으니까 누군지나 말해. 계속 다그치자 수혁이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겠어요. 말해줄게요. 대신 부모님께도 비밀이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예요. 알겠죠? 차진혁, 학생회장 차진혁이에요. 삼촌, 난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서 기어코 가진 돈 전부를 내게 전해주고는 수혁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에코 묻은 돈으로 연명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초에 수혁이 없었으면 어딘가에서 비루하게 객사할 팔자였다. 평생 형네 부부와 수혁이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 간신히 목숨만 붙은 채 추하게 연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내 몸뚱아리. 형네 가족에게 민폐만 끼친 죽일 놈이다. 이제 와서 눈치 볼 게 뭐 있고 주저할 게 뭐 있을까?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아니, 빚을 떠나서 수혁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수혁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난 내 조카를 잘 알고 있다. 어지간하게 힘들어서는 티도 내지 않는 녀석이었다. 게다가 나 역시 어린 시절 때 지옥 같은 괴로움을 당해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엔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수혁이가 나 같은 꼴을 당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학생회장이라는 그 녀석. 그놈을 혼내고 타이른다. 선생님께 말하고 대안을 찾는다. 아니다. 그런 어설픈 것 따윈 어림도 없다. 철저히 짓밟고 괴롭힌 다음 다시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 문득 어린 시절 날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놈의 얼굴이 그 학생회장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난 지금 이 모양이 꼴인데 그놈은 멀쩡히 잘 살고 있겠지.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했다. 역시 그 차진혁이라는 놈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 지금 내가 무서울 게 있어? 아니, 하나도 없어. 내가 죽는 게 무서워? 감옥 가는 건? 아니지. 내가 주저할 이유가 있나?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놈은? 그 개새끼는 찢어 죽일 놈이잖아.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난 주문을 외우듯 혼자 중얼거리고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할 일. 이미 한없이 망가지고 볼품없어진 내 인생 전부를 내던져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아, 삼촌 진짜. 수혁이가 차진혁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뒤였다. 원한이 가득했는지 범인은 진혁을 납치해 모진 고문을 하고는 결국 고통스럽게 목숨을 빼앗았다.
아직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수영만은 누가 범인인지 확신했다. 삼촌은 진짜 정말 쉬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말아먹지. 수혁은 개운하다는 듯 몸을 흔들어 보이고는 죽은 차진혁에 말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말했지? 부모 백 믿고 나한테 깝치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어디서 선생마냥 훈계질이야 훈계질이. 뒤질라고. 선생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수혁에게 분위기 흐리지 마라, 애들 괴롭히지 말아라며 끊임없이 거슬리게 하던 그 학생회장. 수혁은 마음 같아선 애들을 시켜 조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놈도 부모 빼기 제법인지라 고민하고 있던 차였다. 결국 버리는 카드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치워버렸으니 속이 다 시원했다.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삼촌 잘해줬어. 고작 몇만 원에 살인까지 죽여주고. 뭐 됐어. 멍청한 삼촌한테는 차라리 감옥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연애는 안 갑니다. 나도 이제 당신 모르니까. 한껏 기지개를 켠 수혁은 내일 학교 분위기를 기대하며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